서울 집값은 세계에서 유난히 비싸다? 그렇지도 않다. 2023년 6월에 바닥 찍고 이제 2025년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는 10년 앞을 내다보면 서울은 2040년까지 올라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하시라. 그다음에 내 집을 1가구 가진 사람은 도심으로 갈 것. 아파트는 새 아파트로 갈 것. 비싼 데 가급적 비싼 데가 좋은 데라는 건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34평, 강남은 40평, 50평이 좋고 그 대신 수도권은 25평이 맞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고종환 원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제 YTN 고종환 TV로 또 이름을 또 바꿔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네. 사실은 이제 뭐 오랜 기간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계시고 또 이제 뭐 정책도 뭐 자문도 많이 하시는 전문가셔가지고 그렇죠. 네, 이번 또 대책이 또 마침 나와서 또 네. 모셨습니다. 이 97 대책 그 일요일 날 막 갑자기 나오는 정도로 뭔가 좀 빠르게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전반적인 뭐 내용도 그렇고요, 뭐 평가도 그렇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결론 이번 97 대책은 공급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종합 대책 성격이 크다. 두 번째는 빠진 게 있다면 세금 대책은 빠졌다. 네.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러고 그다음에 그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나옵니다. 이거는 또 나오고 이미 세제 개편안 오늘 여기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세제 개편안을 보면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게 모르게 지금 직간접적으로 세금은 작동하고 있다. 종합 대책이다 이거죠. 근데 이번에 뭐 실거래 아니 실주거라든지 이제 토지가 앞으로 확대 지정이 될 걸로 저는 봐요. 그리고 토지가 지정이 되면 조정 대상 지역도 같이 붙게 돼요. 네. 지금 그 규제 지역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야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청약 제도는 아직 윤석열 정부 때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번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중상정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이번 대책이 서울에 주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서울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하는 저는 강용성, 마여모 이게 지금 확실하게 서울에는 주택 시장만 이래요. 이거는 업무용이 아니에요. 네. 주택 시장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도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토지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인 같은 데는 삼성 반도체 산업용이면서 토지 시장의 대변화가 많을 것이고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토지 시장의 대변화가 뭐 토지도 영향이 있겠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가 내재 가치를 건물은 감가상각되니까 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거 요즘 PBR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재 가치의 핵심은 토지 가치거든요. 우리가 소위 주식에서 말하면 청산 가치가 되듯이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재건축 재개발은 토지 가치잖아요. 이제 그거는 또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책은 이 단기적인 효과는 좀 미흡하다. 근데 이번 정책에 좀 한계랄까? 포커싱을 좀 잘못 둔 게 제가 좀 아쉬운 게 서울에 둬야 돼요. 지금 집값이 진원지가 서울이고 가고 싶어 하는 데가 똘똘한 한 채잖아요. 누구나. 이제는 정해졌어요. 일본도 그렇고 일본 도쿄도 그렇고 뉴욕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에다가 포커싱을 두고 수도권 집값 안정에 공급 확대를 냈어요. 두 번째는 그건 뭐 잘못됐다고는 아니지만 타겟팅이 분명해야 잡을 수 있는데 강남을 잡아야 서울이 잡히고 서울이 잡혀야 수도권이 잡힐 텐데 왜 이런 생각까지는 좀 못했을까? 좀 한계가 대책을 내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게 하나 있는 점에서는 당장 9월 가을 이사철에 단기 효과는 미비하다. 적어도 입주할 때까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착공해서 입주할 때까지 3, 4년이 걸리거든요. 서울은 4년 걸려요. 수도권은. 그렇게 보이면 결국은 4년 후라는 것은 2029년인데 빨라야 그때 입주한다는 얘기인데 그때 안정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잘 보면. 이것도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대책,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이게 좀 불신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해낼 거라고 보는데 뭐냐 그러면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198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대책이 나왔지만
공급 대책의 목표를 채운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통령은 공급하겠다고 한 게 없다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책도 이게 다 공급 물량은 충분한데 네. 제대로 되면 4, 5년 후에는 집값이 안정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또 해야 돼요. 일단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억지잖아요. 근데 되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힘든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예 한 적이 없다니까요. 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잘 할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서울에 공급이 없이는 전세 가격이 안정되어야 집값이 안정돼요.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이거는 법칙으로 됐어요. 3개월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크거든요. 매매보다. 그거는 시간이 갈수록 제때 공급이 안 된다면 결국은 같아지죠. 네. 우리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전세가 많이 오를수록 매매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가격과의 관계는 조금 규제가 들어왔을 때 시장이 그 위축됐을 때하고 정상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네. 자꾸 제가 잠깐 보니까 거래가 감소하면 집값이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건 하나만 알고 또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와서 거래가 감소한 거는 네. 특정 그다음에 특정 시장에 대해서 공급이 특정 시장 강남이라는 강용 이런 시장은 거래가 감소해도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어요. 네. 예, 그것도 좀 하나만 알고 둘을 보면 몰라요. 규제에 의해서 수요가 이번에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편 거예요. 네. 예,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너무나 당연히 대통령께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뭐라고 했느냐 수요를 억제하는 줄이는 쪽으로 특히 투기 수요와 초과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존 시장에서 스탁 플로 개념에서 매물이 안 나오는 거 하나 있고 신규 공급을 구분해서 봐야 돼. 네. 이게 지금은 신규 공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집을 그러니까 마용성의 하이엔드 그랬죠. 우리가 소럭셔리, 하이라이징, 하이엔드 요 세 가지 개념이 미국에서 초호화, 초고급 주택의 개념이에요. 영어가 그렇게 써요. 네. 그러니까 슈퍼스타 시티에 있는 슈퍼스타가 미국에서 정의하는 슈퍼스타 시티는 부자가 있고 연예인이 살고 정치인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 살고 연예인 살고 정치인이 살면 이걸 뭐라고 해요 개념이. 그러니까 미국의 교과서에 나오는 단 워낙 스타를 좋아해요. 네. 이 빌들이 사는 그 일본이 지금 그렇게 완전히 가버렸어요. 뉴욕을 닮아가지고 일본도 보면 지금 완전히. 일본도 완전히 지금 뭐 연예인 살고 재벌 살고 그게 이제 방송국 있고 박물관 문화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방송국이죠. 뭐 어디 상암으로 가 있어서 그런데 네. 일본만 해도 안 그렇잖아요. 미국만 해도. 예,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술관 있고 박물관 있고 이걸 굉장히 중시 여기더라고요. 예, 그 문화가 있고 여기에 언론이 있고 여기에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 그룹이 다 있고 커뮤니티죠.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움직인다. 예,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그런 동네는 집값이 내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의 양극화, 초양극화, 하이퍼 양극화라 하는데 이 현상은 좀 아쉽게도 된다.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주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보통 사람. 왜냐하면 네. 아니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돈에 맞추어서 가야지. 또 분양이 나거나 매물이 있는 곳에 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원베일리 같은 게 뭐 지금 34평이 뭐 74억에 하나 거래됐다 그러고 뭐 아니 다 아는 사실이지만 뭐 압구정 갈라 그러면 뭐 30몇 평도 지금 이제 60몇 억을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주거의 자기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또 이 사람들은 망하기 전까지는 매물을 안 내놓습니다. 근데 부자가 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주거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체 불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강남이 오르는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명품화됐다, 신분화됐다, 계급화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그거 중요하잖아요. 저도. 네, 그러나 대체 주거가 없을 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외국에 가지 않느나. 네. 네, 그런 면에서 매물이 안 나오면 결국은 대기자, 차상위자들은 점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사람의 수요가 있을 때 가격.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아서 서울에 이렇게 강남은 잡기가 어렵다. 그럼 서울이 그게 안 잡히면 결국 서울의 집값도 결국 수요로 몰리는데 당장 크게 뭐 내리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서 그럼 폭등하냐? 그렇지는 않고 이제 세금이 무서워요. 호환마마도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 주변도 전부 다 긴장하고 있거든요. 뭐 해외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완만하게 전세와 상승 쪽으로. 매매가 오른다. 뭐 그렇게 우리는 예측합니다.
아시다시피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책에 가장 많이 개입하고 영향력이 높은 나라로 이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는 알려져 있어요. 정부가 개입을 엄청 많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이런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사실은 뭐 일주일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내리니 이런 나라도 없고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시장 개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런 나라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그냥 시장의 자율 조정이라고 그러죠. 맡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투기도 많이 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인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정책이 시장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닌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논란인데 예, 저는 정책이 개입할 필요를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의 사례를 보면 이 정책이 개입해서 실패한 때가 많았어요. 시장이 실패보다 무서운 게 정책 실패라는 말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나왔지만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게 문재인 정부 때였거든요. 네. 두 번째가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그리고 집값이 5년 동안 많이 오르고 나면 그다음에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자동 조절 10년 주기설 같은 사이클에 의해서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그냥 말할게요. 과거에는 뭐 한국당 뭐 새누리 이랬기 때문에 뭐 말을 하기가 그런데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이클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게 공교롭게도 5년이라는 그 주기와 정권이 맞았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정책의 실패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비근한 예를 들면 연 10% 올랐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20% 오르는 통계가 있거든요. 아파트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10억짜리가 22억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5년 동안에. 네. 그거는 정책의 실패다. 이번에 대책 나온 게 공급 중점이지만 이미 그 6.27 대책에서 대출 규제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와 연장성상에서 나온 거라니까 같이 봐야 돼. 이 효과가 또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은 같이 시장에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이제 공급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이번 대책이 이제 이어지겠지만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를 않아요. 예,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도심의 공급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요즘은 완전 자가라고 그래서 자가주택을 원해요. 네. 예, 좀 젊은이들도 뭐 다른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근데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월세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또 그 시장에 작동 원리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그러나 어쨌든 대출 규제가 나왔으니까 대출 규제, 초강력 규제라고 하니까 이제 뭐 6억 이상 대출이 안 된다는 거는 종전의 대책에 비하면 고강도예요. 그러니까 고강도냐, 중강도냐, 저강도냐 또 이것도 봐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고강도 대책이다. 이제 6억을 조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세금 규제예요. 강도가 그래요. 강도가. 네. 그러니까 세금도 물론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포함해서 양도세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고가주택이냐 다주택자냐에 대한 게 어떠냐. 여기도 이제 강도의 문제인데 그건 어쨌든 세금 대책이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전매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제한, 전매 제한을 포함해서 실입주를 해야 된다. 토지라든지. 예, 토지. 이것들이 이 네 번째 영향을 미쳐요. 네. 마지막이 뭐냐면 청약 제도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제 선분양 제도라서 이 청약 시장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해요.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도 되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한 게 이제 경매 빼고 청약 제도가 거의 뭐 경매나 금매, NPL 빼고는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 위주로 나와졌죠. 이번 정책이 얼마나 시장에 장단기적으로 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공급 부족이 세계 어느 나라 수도권이 공급이 충분한 나라는 아프리카도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기본 이게 수급이 기본적으로 이건 단기 영향이 아니에요. 근데 수급 문제는 단기에 개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으로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올해는 미쳤다가 내년은 안 미쳐 이러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수요는 늘 일정해요. 인구가 줄었다 가구가 줄었다 늘었다 하겠습니까? 10년 단위로 보면 뭐 저출산 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공급 사이드가 집값에 영향을
네. 중장기로 미친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중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 말하려고 이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영향을 주는 게 최근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근에 보면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해서 2020, 2021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때 이제 오른 게 이제 금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급의 문제가 가장 우리 펀더멘털하게 깔려 있다. 서울은 늘 공급 부족에 앞으로도 10년, 20년은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가 어려워요. 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왜 어떤 때는 5년 동안 오르다가 또 내리다가 이러는가 하는 거는 수급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금리의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지금 금리가 또 내려요. 지금 저도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최근의 정책 보고서를 보면 금리가 집값에 주는 영향력이 26%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2021년에 그때 한국은행이 발표한 걸 보면 40%로 잡혀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금리가 주는 영향력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금리가 집값 급등을 촉발했구나 알 수 있고 근데 그 영향력이 좀 줄긴 했어도 지금도 26%나 차지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하다. 이 금리와 직접 연결되는 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우리나라에 지금 M2라고 그래서 풀린 돈이 한 4,200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실질 GDP가 한 2,200조가 넘고 명목상 GDP가 한 2,500조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들이 지금 풀려 있다. 이 유동성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수치예요. 돈이 얼마나 풀렸나 내 호주머니에 있는 통장의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풀려. 여기에 가계부채가 GDP의 거의 100%니까 한 2,200조가 돼요. 그런데 네. 문제는 항상 그 빛과 그림자가 양면성이 있죠. 그런 반면에 가진 자는 지금 2,000조 이상이 이걸 부동자금이라고 그래. 언제든지 인출되어서 자산시장,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있고 금융,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있고 부동산도 많죠.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 상업용, 토지까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뜨고 있는 금은 실물시장이 존재해.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자산시장 간의 관계, 시장 작동 원리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코스피가 오른 게 우리가 9월 10일까지 오른 통계를 봤더니 38% 올랐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코스피 오른 거 다 알거든. 이재명 정부가 5천 시대 여러 가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안 돼요. 주식 시장이 오르면 그다음 이 돈들이 계속 주식으로 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관계 이게 지금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많아요. 이거 보면 시차가 또 결론 하나 유동성과 집값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해요. 지금 풀린 돈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한 30조가 풀렸어요. 네. 그 30조 중에 부동산이 얼마 가느니 봤더니 자산시장으로 거의 절반이 흘러가요. 물론 투자로도 가고 막 여러 가지로도 갈 수 있겠지만 그 돈이 결국은 주식시장 에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시차가 과거에는 한 3개월인데 최근에 1개월로 줄였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1개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앞으로도 지금 뭐 소비 쿠폰 돈 푼다 하는 순간 주식시장은 돈이 가요. 이미. 무슨 돈이 가요? 한국은행에서 푼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알고 있어요. 돈 들어오네.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 얼마 들어올 걸 아는 사람은 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선점 투자라는 게 먼저. 뭐 예금이 2,000조니까. 그러니까 네. 예금도 2,000조고 부동자금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더라. 그게 최근의 연구 결과예요. 이 시차가 점점 짧아지고 없어요. 그냥 바로 가고. 부동산이 언제일까요? 이게 3개월에서 최근에 1개월로 줄었어요. 그럼 주식 가고 바로 부동산. 그러니까 시차가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이 뜨고 나면 3개월 후에 주식으로 갔던 돈들이 막 주구장창 주식 갑니다. 이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주식에서 돈 번 중에 일부는 주택시장으로 와요.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 좀 벌었으면 이 돈을 위해서 내지만 그래서 그렇게 서로의 그 인과성,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이 또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그냥 하나씩 지금 이렇게 따져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면 부동산은 상승 요인이다. 근데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주식이 먼저 오르더라. 자산시장의 순서를 보면 그다음에 주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돈도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봐야지 이번에는 아니다 기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얘기가 안 돼요. 네.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플레가 중요해요. 이 환율과 금리와 그다음에 물가 이런 것들이 서로 경제 성장률이 연결돼 있다는 건 아시죠? 예를 들면 네네. 금리는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환율이 오르면 또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올라면 금리가 올라야 돼. 또 금리가 물가가 오르면 또 부동산과의 관계 1대1로 보면 그 부동산은 상승 요인이에요.
기능이에요. 인플레 해치 기능이 있어. 당연하죠. 물가 오르면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네. 금융 비용이 뭐 다 오르는데 부동산은 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앞뒤가 논리적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좀 충돌해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2008년도에도 그때도 금리가 쭉 올랐다가 확 빠지고 그랬고 막 그러면서 물가 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면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요약을 해버릴게요. 그래서 이 물가와 부동산과의 관계를 1차로 봐야 돼요. 그럼 물가는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는데 물가가 내린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금리는 또 내려요. 네. 이거는 서로 모순되기는 하지만 이걸 양적 완화라고 그러는 거에서 경제의 그 정상적 상황이 아니에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특히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가 대도시화가 중요해요. 5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서울이 해당이 돼요. 자원 밀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 밀도와 우리가 뭐 호수 밀도, 건축 밀도, 우리가 용적 이런 개념도 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자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자원이 뭐죠? 이게 입지와 관련이 돼 있어요. 연결하면. 그게 첫 번째는 요즘은 교육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교통이고 우리가 다 아는 교통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나. 서울은 비교적 잘 되어 있죠. 네. 교육도 그렇고. 세 번째가 이제 쇼핑에 관한 시설. 우리는 뭐 먹고 살려면 어쨌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백화점에 가서 사지만 중산층은 또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뭐 롯데마트 가서 사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녹지 공간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그린 인프라라고 그러죠. 그린 스페이스. 이제 한강이 여기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다 이 영향을 미치니까 같이 있게 되고 마지막에 호스피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밀도가 이게 이제 결국은 핵심 입지라고도 요인이라고도 하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자원이 이게 밀집되어 있어야 돼요. 클러스터화. 그게 이제 도심이잖아요. 이제 요 얘기를 좀 꼭 필요해요. 한마디로 대도시화율 이 5가지를 풀어서 15분 생활권 도시라는 개념을 창출을 해요. 이거 15분 이내에 이 5가지의 그러니까 자원 밀도 이론이 있고 네. 이런 이론을 처음 들어보지만 있구나. 네. 이게 지금 집값의 양극화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다시 정리하면 이 5가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입지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하고 이 중심으로 집값이 이것들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도시의 중심, 도심권에 있지 외곽에 있지는 않아요. 네. 이것들을 봤더니 경기와 인천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서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서울은 기가 막혀요. 한강과 남산을 비롯해서 또 녹지도 녹지가 많죠. 여러 공원이 또 그리고 강남이라는 도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잘 만들었어요. 막 테헤란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 자원 밀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또 자족기능 콤팩시티라고 그래요. 고밀 복합 개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믹스트 유주라고 그래요. 용도 복합 개발. 하여튼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시공학도 들어있고 경제학도 들어있고 건축도 들어있고 여기 또 개발도 들어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주로 도시공학적 얘기예요. 도시에. 네. 서울의 집값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의 결정 원리, 거래량과 가격. 그다음에 어떤 요인과 어떤 요인과의 금리와 부동산. 이거는 경제학적 분석이에요. 그걸 이제 부동산에 옮겨온 게 부동산 경제학이고 그게 도시 경제학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정리. 질문에 대한 답이 좀 길어진 게 첫 번째 시간에는 적어도 제가 말한 이 필수 지식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동산에 관한 질문은 3가지 큰 틀로 카테고리를 정한다. 하나는 경기 변동에 관한 얘기. 거기에 지금 정책과 부동산 경기 변동과의 앞으로 이 얘기를 묻는 거고 그거는 하나는 단기 변동 요인과 장기 변동 요인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부동산 공부하는 이유예요. YTN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계시죠. 고종환 원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5가지가 총 어떤 대책의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공급 나왔고 이제 대출은 이제 627 대책에서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다음 이제 세금하고 전매 제한, 그러니까 거래를 막고 세금을 증가하는 요 대책이 나올 수도 또 있다. 청약제도. 청약까지. 네. 그럼 요것들이 이제 아직은 얘기가 없는데 약간 뭐 토어제를 이번에 좀 국토부 장관이 뭐 할 수 있게도 좀 바꿔놨고
뭐 대출 규제도 살짝 뭐 얘기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이제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말. 상당히 그런 면은 솔직한 것 같아요. 뭐 과거에는 막 이번이 뭐 생대책이고 뭐 마지막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우회다, 솔직하다. 이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끝날 계속해서 수는 나올 없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네. 그 얘기는 아마 과거에 정부 대책이 뭐 문재인 정부 때도 26번 나왔는데 못 잡았다라든지 네. 또 노무현 뭐 그런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이제 뭐 물론 이제 한꺼번에 싹 나와서 좋겠지만 시장이 녹록치 않다. 뭐 그런 인식이 쉽지 않다라는 걸 고백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세금 대책이에요.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보유세는 재산세, 뭐 거기 중에 종부세죠. 네. 이게 있고. 근데 이제 세금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기재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을 오랫동안 해서 뭐 저도 세금을 선진국 스탠다드로 좀 전환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세금은 굉장히 구조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부동산 잡는데 너무 방점을 두어 너무 남용한 측면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세금은 왜 있냐 그러니까 부동산 잡으려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공약에서도 세금은 안 건드리겠다. 세금으로서 집을 잡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 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안 하고 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하고 세금 두 개만 잡으면 여기다가 재건축까지 잡으면 그냥 서울은 그러니까 집값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주거의 선호도 아까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는 거잖아요. 신축 뭐 얼죽신해서 그렇죠, 있는 그렇죠. 것인데 세금 얘기를 하면 지금 두 가지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해서 지금 이걸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9%에서 이게 뭐 80%인가 이렇게 올리겠다고 해요. 더 이상 올릴 수도 있겠죠. 과거에 올라갔던 걸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갔던 걸 윤석열 정부가 낮춘 거니까 이제 정상화라는 이름을 붙이면 돼요. 이제 원상복구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거는 법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이건 정부가 시행령으로 바꿀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거든요. 이걸 또 올려요. 우리나라 가격의 종류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가격도 굉장히 복잡하죠.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아두면 하나는 공시가격이 있어요. 있고 두 번째는 기준시가가 있어요. 상가 같은 거는 기준시가로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도 필요하고 공정시장 이게 상당히 너무 이거는 정의에 안 맞다. 공정이라는 뜻이 그런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조정하는 조금 복잡해요. 개념은 좀 다른데. 산식이 몇 개가 있죠, 이렇게. 네, 산식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실거래가예요. 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예요. 예, 이거는 투기 잡는다고 이 실거래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정가액이 있어요. 감정 앞으로 감정가액으로 이제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준 시가가 아니라 상가도 지금 세금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가액으로 하겠다 하는 게 대책의 내용이 있어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란 말은 안 써요. 예, 그러나 뭐 자금 조달 계획서를 까다롭게 한다든지 또 여기 세금에 대한 지금 세무조사가 이미 강화됐어요. 제 주변에 다 그럼요. 세무조사 받는다고 좀 시끄럽더라고요.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은 네 가지가 있고 앞으로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좋아지게 됐어요. 그다음에 세무사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세무 수요가 엄청 지금 폭증해요. 세무조사들이 나오면 뭐. 예, 세무사 세무사들이. 돈 벌게 생겼고 간평사 돈 벌게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기준시가 대신에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하는 게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는 물건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상황에 있고 그래서 세금은 지금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현실화율 그다음에 공정시장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높아질 가능성은 커졌다. 보유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가 내년에 5월 9일에까지 일몰이 돼 있잖아요. 이걸 연장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세제가. 그 얘기는
내년 5월 9일로 종료된다라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죠. 뭐 연장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 연장할 리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수가 펑크 났으니까 네. 예,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 6월 1일에 이제 종부세 부과인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네. 이제 그 부담 가격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 보유세도 좀 올리고 취득세는 종합대 이제 이미 중과잖아요. 근데. 예, 이미 그렇게 중과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해버리면 네. 그 2주택, 3주택 살 때마다 네. 1에서 3%가 8에서 12로 뛰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종부세 이런 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면 세금을 손 안 대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과거처럼 취득세도 높고 보유세도 높고 양도세도 높은 예, 그 방향으로 갈까요? 그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좀 실패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그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급감하죠. 급감하는데 강남 그때 어땠어요? 우리 기억 네, 안 나세요? 근데- 그때 집값이 계속 올랐다니까 네, 일시적으로 계속 올라요. 내렸다가 네. 다시 올라가고 그 이유는 매물이 없고 공급 자체가 네. 입주물도 없고 매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 부자들이 팔고 가면 좋은데 안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가격 상승 기대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가 없다는 거.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남아 있을 때는 안 팔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심리 아까 이제 우리가 집값 상승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는 맨 마지막에 작동해요. 그러니까 살 것인가 팔 것인가는 네. 금리나 수급이나 정책이나 네. 이 모든 걸 물가나 또 자산 시장의 동향 이 모든 걸 다 고려한 후에 이제 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고 싶은 마음부터 바로 들고 이러지는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팔려고 내놓는 물건이 없었다. 대체 주거지가 없었다. 날 보고 어디 가란 말이냐. 네. 그래서 버틴 거죠. 일부러 버텼다. 그리고 집값 상승 기대. 그리고 돈을 번 사람은 이제 소득 수준이 되면 양극화해서 돈을 벌게 되면 새로 진입하려는 수요는 많잖아. 이게 계속 있죠. 수요 초과죠. 그렇죠? 네. 예, 특정 지역에. 예, 특정 지역에. 그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재현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수요를 조금이라도 좀 줄여주려면 최소한 지금 이제 신축 선호도가 높으니까 그 신축이라도 좀 다른데 많이 지어지면 조금이라도 좀 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공급 대책에 보면은 좀 재개발 재건축 좀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조금 없죠. 인허가 이제 인허가만 좀 땡겨. 인허가만 좀 단축인데 인허가 단축한다고 하는 소리는 정말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또 서울시를 보면 더 잘 알아. 서울시는 막 신통기획이라고 네. 그게 신통이 뭐예요? 뭐 신통 방통이 아니고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인허가 빨리 해준다고 해서 신통인데. 예, 근데 됐냐고. 없다고. 뭐 잘안 됐죠. 안 되죠.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전시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지 말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법을 바꿔야 돼요. 네. 이 재건축에 10개의 절차가 있는데 뭐 8개, 10개의 절차가 있는데 어쨌든 추진이 조합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사업 승인하고 네. 여기 관리 처분하고 근데 또 왜 빨리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초한 문제가 이번에 빠졌어요. 맞아요. 그걸 세금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제초안도 이중과세. 근데 제초안을 이게 3천만 원 이상 최대 이익에 대해서 50% 환수거든요. 네. 이게 또 내관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완화를 해달라고 개인적으로는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3천으로 하지 말고 5천이나 6천, 50%로 하지 말고 30% 정도만. 그러니까 이중과세 늘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이걸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속도를 내려 그러면 완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재건축을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지 않고는 공급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공급 속도가 안 나요? 우리 정 대표님도 전문가니까. 네. 근데 뭐 지금 세금 그 얘기는 재초안을 그냥 한다는 거던데요. 이번 정부는.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재초안 해보고 뭐 문제되면 나중에 바꾸겠다는 거면 그런 거고. 공급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이 문제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본 원인을 알면 근본 해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네. 전시행정 그냥 마구 세우는 뭐 이상한 말만 자꾸 해가지고 네. 뭘 부지런히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되는 게 없고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때 막 행복주택 보금자리 이름만 바꿔가지고 나오는데 막 신혼희망 이거 다 같은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실질 성과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니까. 지금 이러고 5년 지나면 또 정권 바꿔주면 네. 그거는 이제 없는 걸로 하고 새로운 거 새로운 이름을 예, 이게 하고. 무늬만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하여튼 제가 이 얘기하려는 거에 답답하니까 이 얘기하는 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빠르게 되지 않고 스톱되고 있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국민들은. 네. 뭐죠? 1번은 소위 말하면 첫 번째는 공사비가 급등해서 그래요. 네. 최근에. 그 공사비가 급등하니까 조합과 지금 한 850만 원 되더라고요. 네. 최근에 한 강남은 이제 1,000만 원 시작. 1,000만 원 넘어갔죠. 네. 네, 이렇게 되니까 그 공사비 갈등으로 해서 조합과 시공상 간에 소송이 들어가. 1년 반씩 끌어요. 저 네. 맞아요. 올림픽 봤죠? 보면. 네, 거기도 보면.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 사이에 또 금융 비용이 증가하죠. 일단 인건비가 올라갔죠. 네. 네, 이런 것들이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 앞단이 있는데 하나는 늘 비대위가 존재해요. 네. 저도 그저께 미성 아파트 여의도에 이제 재건축해서 조합원 대상으로 강의를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곳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예전에 서울시하고 재건축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가지고 조합장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한 몇 년간 했었거든요. 이 조합장들의 고민이 뭔 줄 알아요? 꾼들이 있어요, 선수들이. 아, 있죠. 그래가지고 비대위 전문가가 만들어요. 추진이 되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 벌써. 네. 비대위가 들어가가지고 한 개, 두 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송이 막 넣고 더군다나 조합이 이제 일단 또 우여곡절 끝에 조합이 된다 하더라도 또 비대위가 돼가지고 네. 뭐 분양가는 얼마니 막 이건 얼마니 뭐 어디를 또 시공사서 하여튼 그래서 이 분쟁과 네. 갈등, 분쟁이 이제 법적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나 국토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런 걸 자, 좀 우리끼리 중재를 가까우니까 해줘야죠. 그러니까 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공무원들이 노력할까요? 쉽지 않죠. 예, 그 만나가지고 들어주고 또 그 접점이 뭔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소송이 걸렸으면 빨리 소송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이 네. 소송이 민간의 소송이지만 증인 제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편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요즘 비리 조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무조건 조합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전문가 조직을 만들긴 했는데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법적 강제력을 가진 조정기구가 법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사실 그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소송 가면 조정기구에서 불복해서 갔는데 부당한 사람을 하면 재판에서 빨리빨리 끝내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판사가 봐도 이건 좀 지나친데 이미 조정 대상 전문가들이 1차로 거쳤는데도 이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도 해야 되고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이거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비싸요.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 목재 동남아 굉장히 싸요. 이게 자재 비축 제도라고 농산물 비축제라. 그러니까 27만 가구가 필요해요. 그 27만 가구를 짓기 위해서는 시멘트와 철근과 그렇죠. 뭐 콘크리트 얼마 필요한지 그것도 계산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각자 지금 가서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실 뭐 공동 구매를 하든 아니면 뭐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죠. 이 소위 말하면 대량 구매. 네, 지금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싸게 30% 들어오고 또 하나는 그 공사 인력이에요. 지금 공사장에 가보면 저도 뭐 건설회사에 공무원을 오래 해서 그런데 가보면 얘기를 어제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저처럼 노인이 와 있대요. 그리고 노인이 그 전문이 아니에요. 공사 했던 기능 인력이 아니에요. 네. 먹고 살려고 나온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터진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재가 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동남아시아에서 인력을 수입하면 돼요. 인력 쿼터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사장에는 딱 쿼터제가 있어요. 근데 조선소는 없앴어. 그래서 우리 조선이 호황이 돼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용접공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노인들이 없어요. 뭐냐면 인력 쿼터를 동남아에서 얼마든지. 근데 우리나라 또 왜 이런 제도를 두어가지고 건축은 안 돼요. 네. 딱 정해진 인원 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좀 나서면 돼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바로 할 것 같다. 직업훈련소 같은 데를 통해서 동남아에 용접공이다고 예를 들어. 그러면 얘들 한 6개월 가르쳐. 네. 숙련공이 들어가면 같은 임금에 그걸 국가가 공무원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걸 혹시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나 보시면 지난 정부에서 제가 이거 여러 번 건의했거든요. 근데 안 들어. 뭐 그 해야 할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네. 된다. 그다음에 PF 마지막으로 저도 지금 PF 문제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있어요. 옥석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안 했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알아. 이 사업장이 그렇죠. 우선 사업주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은행이 잘 알죠. 바로 알죠. 예, 그리고 지금 얼마가 부족한지 알아. 네. 그리고 사업장 지금 분양이나 이런 걸 정보를 모아보면 분양성이 있는지 갔을 때 돈을 정상 지급에
그런 작업을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 태영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걸 살릴지 죽일지 그 사업장을 어떻게 할지 이래가지고 돈을 지급할지를 끝나야 구조조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브릿지론이 PF로 진행이 되고 PF에 자꾸 연체율만 올라가가지고 페널티만 매기거든요. 그러지 말고 추가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정상화하고 그렇게 해서 문 닫을 것은 문을 닫아서 MPL로 해서 공매로 다시 자금력이 있고 튼튼한 회사가 들어와서 이어봐. 경매하고 똑같아. 잔치가 끝나야 그렇죠. 새롭게 될 텐데 이도 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는 이제 뭐 6월 3일 날 돼가지고 아직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말을 독촉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인허가 기간 이런 것들도 법으로 묶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공무원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가지고 통계 조작하라고 그래서 통계 조작했더니 목이 나라. 그러니까 안 움직이죠. 네. 예, 그러니까 식인다고 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법의 규정이 없는데 열심히 해본다고 뭐 적극 그럴 이유가 나섰다가 당신은 뭐 때문에 또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에서 사실 그 시간이 끌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뭐 인허가 쪽에서만 뭐 단축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어찌 보면. 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돈 문제가 것들, 가장 크고 예. 우선.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짜야 돼요. 네. 이게 종합 계획을 이걸 지금 할 것 같아요. 이걸 짜가지고 하나하나 그 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돌덩이를 치우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재건축도 아니 조합원대로 빨리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네. 그럼 또 왜 안 하냐 이거잖아요. 아니 정부도 빠르게 해준다면서. 네. 그 말만 하고 가서 이제 아무 그 이제 액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새 제도만 자꾸 내 뭐 도심 복합격. 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고종환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서울 쏠림 현상이 계속 강력하게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렇죠. 지방에 있는 부자분들도 이제 지방 거 팔아가지고 서울 수도권 사야겠다는 생각들을 되게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뭐 꼭 실거주 수요가 아니더라도 그냥 투자 목적으로도 막 서울을 사시니 이게 더 과열되는 것도 그렇죠. 있는데 이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지 아니면 좀 뭔가 대안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학에서 강조하는 게 주거 문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주거 트렌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한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시장이 작동. 그리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선진화될수록 이런 현상은 초고급화 트렌드라 그래요. 네. 초고급화 트렌드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세팅을 해요. 예, 트렌드를 하기.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 보여져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만 유난히 심하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는 이게 30년 이상을 문화라고 그래.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네. 그리고 트렌드는 10년을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트렌드로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 아파트를 선호하는 문화는 문화예요. 이제 문화가 됐죠. 예,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좋아하는 거는 한 10년 후에 바뀔지 몰라 이런 생각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대로 가요. 별일이 네. 없으면.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문화는. 그리고 요즘 단독주택에 있던 분들도 제가 저기 성북동 평창로도 다녀왔는데 초청을 받아갔더니 거기도 가격이 예전에 땅값이 올랐거든요. 또 희소 가치로. 근데 그렇지가 않대. 네. 저벌들도 나이 많아지니까 이제 예, 이게 관리하기도 좀.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는 막 집 관리하고 이러는데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보고 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원베일리하고 반포 자이 레미안을 보고 왔더니 그게 눈에 계속 어린. 그러니까 나만의 정원이 뭐 중요한가?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 나처럼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네. 목욕탕도 같이 가서 하고 대화도 하고 수영장도 그러지만 수영장 가로 따로 가야 되고 막 골프치러 따로 가야 되고 이거 번거로운 얘기거든요. 그 안에 또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아이들 그렇죠. 또 아이들 얘기를 보니까 그 즐거움이 그게 행복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유가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문화고. 예, 네. 아파트에 그리고 이제 편리해야 되니까 도심으로 가야 되겠죠. 또 도심 중에서도 어때요? 아파트 문화 이제 두 번째 아파트 중에서도 새 아파트 여기까지 왔고 네.
또 새 아파트 중에서 단지가 커야 돼. 예전에는 관리비 문제만 따졌거든요. 이 단지가 큰데 가면 관리비가 저렴하고 커뮤니티 시설이 많다. 요 정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집을 선택. 이게 서울대 그 네. 사회문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가 입지 특성 중요하다. 전문 단어 쓸게요. 저는 그거밖에 몰라. 단지 특성이 중요하다. 요 단어 네. 하나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설명까지는 못 하겠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날 것인가가 이사를 할 때 정주 그 단지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만나는 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네. 아 그러겠죠.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 기준이 뭐예요? 예, 소득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쨌든 자본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나보다 돈이 많은 재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 저도 그렇긴 하죠. 네, 우리 동네에 재벌을 살면 그거 싫을 이유가 없죠. 그래도.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직업 수준.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정치인, 막 고위 관료 장관들 다 강남에 살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장관들은 늘 자기가 거기에 살게 된 게 여기에 꼭 살 필요 없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강남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중요하고 그게 결국은 교육 수준과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에 관심이 많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들이고 또 교육 수준이 높고 이런 자녀들과 자기 자녀가 어울리기를 강남에 가는 이유가 또 그거에 있잖아요. 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어디예요? 뭐 서울에 뭐 강남. 그러니까 그게 강영성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하이라이징. 그러니까 소럭셔리 해야 돼. 돈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요즘 높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 막 49층까지 다 짓잖아요. 네. 예, 공사비가 50정 넘으면 1.4배 비싸더라도 그다음에 또 하이라이징,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그래요. 고주택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 이걸 베블렌 효과라고 그래요. 네. 대체 불가 효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신분의 상징이 됐어요. 이제 직업과 함께 사람은 주거가 자본이 되고 격업이 되고 상징이 되었네. 이 단어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비싼 차를 타야 5억짜리 뭐 차를 타는 이유. 네. 이유가 뭐 물론 안전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있듯이 그건 부자들일수록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건 저도 봤어요. 아주 그 재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네. 명함으로 끝이니까. 이재용 씨는 얼굴만 하면 되지. 네. 돈이 있을까 없을까? 뭐 이걸 누가 궁금하게 얘기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보통 한 100억에서 10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가 부자라는 걸 어떻게 좀 표현을 해야 되고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차고 명품이잖아요. 그런데 집이 딱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 왔을 때 이분이 여기서 감동이 많대. 집으로. 집으로. 외국은 귀한 손님은 집으로. 그래서 네. 저도 집으로 이제 아까도 뭐 가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저는 그걸 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뭐 그 마음은 알겠어. 네. 뭐 호텔에서 식사가 아니라 집에서 나를 차려주고. 당신 정중히 초청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또 마음을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의 상징이 되어서 훨씬 가까워져요. 비즈니스도 잘 된대. 집으로 했을 때 집이 와가지고 한강 쫙 보이고 뭐 70평, 80평 아파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 있으면 이 사람 의심 안 해도 되겠군. 네. 이렇게 가정도 화목하고 가족을 보여주면 화목하다. 그럼 믿을만하네. 그러면 비즈니스도 빠르게 투자 의사결정이나 된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피하기 어려워요. 도쿄도 시부야라든지 말은 이런 지역들은 매물이 안 나와요. 이 도쿄에 예를 하나 들면 오모토 산도 제가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또 5개월, 6개월 전에 일본 기사가 떴더라고요. 저는 이제 외국계를 많이 봐요. 요 얘기 같이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집값이 궁금해요. 아까 놓친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주택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부일남이 와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동향을 꼭 보십시오. 오모토 산대에 가면 주상복합이 있어요. 거기가 200평짜리가 일본에 제일 비싸요. 저는 그걸 보고 한국을 지금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 현상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당 대만에도 뭐 200억짜리 있고. 3만 6천 불이거든요. 우리가 인당 GDP가 네. 비슷한 데가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만해요. 그리고 싱가포르이 9만 불이에요. 세계 두 번째 룩셈부르크 다음에 한 네 번째쯤 되나? 9만. 네, 제일 높은 데가 룩셈 14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아시아에서 1위는 싱가포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강남이 지금 8만 9만 불 돼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집값과 강남 집값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비교를 해봐야 돼. 글로벌 네. 집값. 소득이 비슷하다. 소득 그러니까 글로벌 PIR 지수라 그래요. 네. 이걸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진짜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일본이 제일 비싼 게 4억 정도 해요. 평당. 예, 평당 4억 5천 정도 딱 거래가 하나가 됐어요. 네. 일본에 제일 비싼 게. 그게 200평짜리가 900억에 된 거예요. 그건 다른데 그런 매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이상하게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실제 거래된 가격이에요. 실거래가죠? 네,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제일 비싼 게 PH129예요. 네. 그게 3억이에요. 거래는 안 됐어요. 근데 100평, 99평이 300억에 분양된 건 맞아. 그 제가 갔다 왔다니까. 제약회사 회장님이 가까워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좀 놀랐어요.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3억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억도 비싼 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 막 5억씩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도 지금 4억이란 얘기고 뭐 그렇게 본다면 우리만 유달리 비싸요. 이런 그다음에 그 글로벌 PIR 지수가 있는데 이것도 잠깐 소개를 할게요. 네. 이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다른 데 들을 수 없는. 그게 2년 전에 나온 지표가 우리가 20이에요. 서울이. 네. 타이베이가 19이고. 그런데 그 앞쪽에는 뭐 막 모나코라든지 뭐 작은 나라들이에요. 뭐 싱가포르. 근데 최근에 집값 상승 이걸 봤더니 서울이 싱가포르하고 일본보다 도쿄보다도 더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일까? 최근에 좀 순위가 상승했을 것 같아. 네. 한 10, 제가 볼 때 이거는 추정이에요. 14위, 15위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세계에서 서울은 몇 번째로 집값이 비싼 도시라고요? 한 14, 한 14위 정도 된다. 이러면 좀 앞당겨 줄 수 있어요. 최근에 올라서 그래. 토호제 해제 이후에.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제가 계속 정말 이 패착이 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다. 너무 그러니까 본인도 사과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집값을 봤더니 서울의 집값이 궁금해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 경기도를 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 세 군데 보면 딱 나와요. 저는 그렇게 해요. 도쿄. 예, 그게 어디냐 그러면 뉴욕을 봐야 되고요. 뉴욕이요? 예, 싱가포르를 보고요. 도쿄를 봐요. 그리고 대만까지 보면 좋아요. 그 네. 가오슝 지역이 오히려 타이베이보다도 TSMC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책을 내는데 용인 지역이 바로 실리콘밸리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뉴욕하고 집값이. 이건 굉장히 앞으로 은퇴하는 분들은 다시 또 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그런 얘기가 저는 실리콘밸리를 직접 다녀왔거든요. 땅값이 그러니까 뉴욕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월세가 비슷해요. 방 하나의 월세가 350이에요. 이거는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요. 네. 누군가가. 어쨌든 소득을 따라간다는 거죠. 소득을 따라가요. 거기는 그냥 빅테크 기업들이 임금이 굉장히 그러니까 임금이 높으면 집값도 비싸더라. 네. 교통난과 주거난이 심화되더라. 네. 그럴 가능성이 우리나라 반도체도 SK 그게 이제 용인도 보면 원산면, 네. 이동면, 네. 남사 이런 데가 예를 들면 제일 가까운 데가 동탄이긴 한데. 동탄 네. 동탄도 가깝고. 뭐 저는 동탄까지는 영향이 와요. 그리고 저기 그 평택까지도. 평택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급이 또 얼마나 많은가 수급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뭐 그런 면을 좀 감안을 그리고 현재 땅값 수준 투자는 수익률이잖아요. 네. 예, 좀 낮은 가격에 좀 올랐을 때 수익이 있는 거니까 그런 모든 걸 다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1년째 올라요. 네. 집값이. 일본은 2년째 올라요. 그럼 대만도 2년째 올라요. 미국도 주식이 오르니까 당연히 그 문제도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년 이후에 돈을 새 집을 또 안 엄청 지었어. 돌리고. 공사비가 올라서. 그래서 거기도 새 집이 없고 재고 부족하고 네.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월세 오르고 집값 오르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면 우리도 내려야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네. 딱 내린다면 정책 요인밖에 없어요. 근데 정책도 공급 대책 나왔음에도 이제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네. 그래서 수요는 더 그러니까 대책이 나오면 투기 수요와 그게 이제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은 그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은 커요. 세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막는 거지. 네. 근데 그게 근본 해법은 경험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네. 뭐 내가 빨리 팔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팔았을 때 대기자가 많다라는 거라. 이게 초과 수요라 특정 지역에. 그러니 이게 지금 상당히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한국은 글로벌 집값 동향도 여러분 넘베오라고 있어요. 나이트 네. 프랭크. 나이트 프랭크 여기 한국의 대표가 저랑 가깝거든요. 예, 지난주도 왔다 가고 네. 저 또 후배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부일남에서도 외국계 이런 분들 뭐 제가 소개해 줄 테니까 불러요. 그래야 이 사람들은 글로벌 집값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글로벌 경제 위상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 높죠. 지금 경제 순위로도 12, 11위인데. 어떤 경제? GDP만으로도요. GDP 두 가지가 있어요. 인당 GDP가 있고 국가 GDP가 있고. 국가 GDP. 네. 국가 GDP는 12, 13이 맞아요. 그런데 인당 GDP는 우리가 32위예요. 네. 36,000불이. 대만하고 일본하고 지금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곧 망한다 하는 말도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9위예요. 네. 예, 외환 보유가 4,200불 정도 되거든요. 대만은 안전해요. 예, 중국도 3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절대 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달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망해요. 그다음에 달러 가진 사람이 망하지. 달러가 망하지 않았는데 나부터 망한다 이러면 이게 논리적이 아니죠. 그 대신 가계부채나 진위계수로 보면 한 14위가 돼요. 가계부채 이런 것들은 세계의 캐나다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의 말은 막 12강국이라고 좋게만 보면 그런데 32위. 하여튼 12위와 32위 어딘가에 5개 네.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결론 막 누군가가 곧 망할 것 같다. 그것도 과장된 거. 아예 안전하다니까. 우리 지금 10대 강국이라니까. 네.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5대 거시경제 지표를 알면 우리나라는 아주 안전하지도 아주 위험하지도 않다. 우리나라 집값은 서울 집값은 세계에서 유난히 비싸다. 그렇지도 않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배경에는 유럽이 요즘 안 좋아. 예전 같으면 파리, 런던 제가 집값을 네. 보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안 좋네. 그러니까 런던,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이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거시 경제가. 그래서 저의 생각은 우리나라 집값이 오르는 배경에는 글로벌 집값과 주식 가격이 오르는 배경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YTN 고종환 TV 운영하고 계시죠? 고종환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뭐 또 실무적으로 그래도 이제 저희 채널은 이제 재테크 이제 뭐 집을 사고 싶고 뭐 갈아타고 이러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은 이번 9.7 대책이 나왔지만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수도권 쪽은 좀 상승세가 있을 수 있다.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은 전월세도 좀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굳이 기다려서 좋을 건 없는 상황.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지금 가장 고민 있는 분들이 이 무주택자죠. 네. 무주택자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젊은층, 특히 네.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이 가장 크겠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처럼 은퇴자들이에요. 네. 예, 저도 지금 유료 상담이 많이 오는 게 이 두 부류 같아요. 그리고 한 부류가 이제 1주택자 작은 걸 가지고 있는데 갈아타기 네. 상급지로 네. 요 질문은 크게 또 맞아요. 하나 더 보태면 다주택자. 네. 나 이제 어떻게 해? 이재명 지금 그 세금 폭탄하냐? 이제 이런 질문이 저한테 이제 실전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세금 이제 증가가 이제 예상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거는 하나씩 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장 대표님이 네. 우리 무주택자 젊은 층의 입장에서 질문했으니까 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 필수 지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주택을 매입하면 평균 몇 년 보유할까요? 한 8, 9년 정도. 8, 9년. 네. 뭐 거의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10년이에요. 10년. 예, 최근에는 좀 10년, 10.7년으로 약 11년. 네. 이거 이제 국토부가 이건 비밀 자료 아니고 주거 실태 조사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2023년을 조사해서 작년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게 나오면 내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2025년 거는 아니에요. 2024년에 대략 뭐 그 정도. 예,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면 좋아요. 전세를 살면 3.4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집에 사는 사람은 10년에서 11년이다. 10.7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집을 마련할 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주기설이 있다는 게 우연이지만 이게 딱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 집을 해야 될까가 이 두 가지의 사이클 통계를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사람마다 막 각자 막 무조건 사야 돼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올해는 2014년부터 올랐던 집값이 사이클부터 얘기할게요.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쭉 내렸어요.
그리고 2023년 6월에 저점 서울 얘기예요. 네.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 찍었어요. 네. 막 찐바닥이 안 왔다 가는데 그거는 굉장히 무지한 얘기. 찐바닥에서 30%가 올랐는데 네. 예를 들게요. 제가 잠실에 살기 때문에 엘스 아파트 제가 이거는 샀다 팔았다 저희 주변이 많이 해서 그래. 네. 이게 지금 2021년에 29억 원 했던 엘스 아파트 34평이 정확하게 2023년 6월에 18억 6천을 찍어요. 그리고 지금 33억 해요. 지금 이랬는데 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 올랐어요? 19억 곱하기 13억이 올랐죠? 14억. 정도. 14억이 올랐는데 아니 바닥이 아니라니까. 이러면 그 정말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그런 소리를 하는 진짜 얼치기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 이론을 거듭 얘기해요. 네. 요거는 100% 맞는 건 아니나 우리가 1986년의 통계를 보면 한 번 오르면 계속 오른다 이거 아님. 네. 그다음에 한 번 내리면 또 계속 내린다 아님. 그러면 어떻다고? 경기 변동 부동산 사이클이 있고 우리나라는 약 10년 정도를 이거 오를 때는 5, 6년 오르고 내릴 때는 4, 5년 네. 그리고 주기로 보면 9년에서 11년이더라. 그래서 그냥 얼추 10년이다 이렇게 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올랐어요. 그 전에 사이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생각하면 지금은 강남은 근데 신체에 비유하면 좀 가슴을 넘어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집값 구간 그게 위험도 지수라고 있어요. 위험도. 제가 자주 보는 거고 이렇게 보면 현재 강남은 그러니까 정상 구간, 과열 구간, 위험 구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상 그래프가 보기가 좋아. 네네. 그래서 지금 위험 구간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그 위험 구간이 어디냐? 어깨라. 그러니까 신체 이건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냥 위험 구간이거든. 위험 구간이 뭐예요? 그리고 집값이 상승한 걸 봤더니 우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HFS 나오는데 이런 지수를 같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현재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얼마냐면 165라. 서울 전체 평균은 낮은데 서울은 높아. 네. 서울은 많이 올라왔죠. 예, 그리고 많이 했던 때가 이게 210까지 갔었어. 네. 그게 2021년이네. 그러니까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네. 머리 정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올라도 그것만 놓고 보면 많이 남지 않았다. 네. 강남은 그래. 강남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 집을 산다면 아까 카테고라이징 했죠. 살 때인가 팔 때인가는 사는데 무게감을 줘도 돼요. 네. 지금 언제까지 가느냐? 2023년 6월에 바닥 찍고 네. 이제 2025년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는 수급도 그렇고 이제 금리도 내리고 네. 트럼프 5년간 지금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 경기 그러겠죠.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택도 올라요. 네. 지금 아까 그런 얘기잖아요. 인플레도 있고 그리고 주식 부동 이런 시장도 유동성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푸는데 이거 돈이 어디 갈 거예요? 전부 다 은행에 갈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돈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은 금광구 그러니까 꼭 돈이 없는 사람 이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응감성 심 안 되죠.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14억인데 대출 유고 자기 돈이 8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울에는 직주 근접 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교통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3도심하고 7 우리 광역중심 네.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에 가면 돼.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르는 강용성, 마여목, 인근지역 네이버훗 이펙트라고 그 옆에 가면 돼요. 네. 예, 그 옆에 뭐 멀리 고민할 게 없어요. 예, 부자 곁에 있으면 되는 거고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을 그러니까 가급적 도심으로 가야 돼. 그림은 그려놓고 그 안에서 내가 직주 근접, 교육, 핵심 있죠.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회복이 안 된 게 좋아. 예, 고점 대비해서 30% 빠진 곳들은 회복할 때 바로 가버려. 강남도 30% 빠졌거든요. 아까 29억에 갔다가 19억 갔다가 그때 10억이니까 30% 떨어진 거. 그러니까 강남은 안 떨어진다고 말한 사람은 그건 또 그것도 어리석어. 떨어져요. 네. 근데 문제는 강남도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져요. 그 대신 올라갈 때도 빨리 오르고 많이 올라. 네. 그 특성을 이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고점 대비 가격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 2023년 6월 대비해서 많이 안 오른 거 같은 개념인가 아시죠? 네네. 예, 요즘 호갱노노나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이거 5분이면 파악해요. 예, 그거 하면 돼요. 동일 지역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전고 좀 뚫고 올라가면 그런데 막 사고 싶고 횡보하면 안 사고 싶고 막
하시니까. 그런데 맞아요. 좋은 지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추이를 봐야 돼. 등락이 있고 전세 가격이 또 하나 본다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잡아야 돼. 전세가 많이 오르면 집값이 많이 올라요. 요것도 모르면 그런 지표를 안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나는 집값 지표만 매매 가격 지수만 봅니다. 이러면 안 돼. 지금 꿀팁을 전세를 같이 봐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는 공시지가 추이가 쭉 나와요. 부동산에 그 지번을 넣으면. 그런데 이 공시지가 변동률은 이게 내재가치 변동률이라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15가지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땅값이 오른다는 거는 막 집주인이 좀 올린 거 아닐까? 감정평가사가 좀 잘못해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쓸 데가 없어요. 추이를 보는 거니까.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여기다가 미래가치라고 말하는 제가 뭐 교통이나 산업단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변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재건축 포함해서. 그런 게 많다면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요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하시라. 내 집 마련 방법이 중요한데 첫 번째 방법은 자금과 남녀노소에 따라 달라요. 우선 첫 번째는 저는 돈이 아주 없는 사람이면 빌라 사라고 그래요. 도심. 아까 도심에. 그다음에 역세권에. 거기에 하나 더 보태면 재건축이 되는 곳에 빌라. 이거는 그냥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마요. 뭐 가봤더니 허름하고 아파트는 비싸도 여기는 과연 그럴까요? 뭐 이런 고민은 경제학적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오르면 그 옆에 있는 땅값이 올라. 자기는 자꾸 건물을 보고 막 이 아파트가 오른다고 이 옆에 있는 이게 14배 오를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 그건 땅값의 변화에 그 법칙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청약이 제일 좋겠죠. 말 안 해도. 그리고 특별 공급이 좋아요. 젊은 층은. 그러니까 노인들도 요즘 뭐 자녀 부양이라든지 뭐 다자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모아가지고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는데 민영이 있고 이제 공공이 있고 하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말한 임대주택을 갈 것인가 이런 거는 자기 계획을 세워야 돼. 뚜렷하게.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할 건지 아니면 빌라라도 하나 잡고 그다음에 그 5억 이하의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빌라는 주택수에서 빼주거든요. 청약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것 때문에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잘하면 재개발이 되어서 10년, 20년 후에 아파트가 하나 생길 수 있고 지금도 또 가질 수도 있잖아요. 공 먹고 알 먹고. 그다음에 경매가 좋아요. 경매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나 공부를 해서 우리 부일남을 보고 하든지 뭐 저희 YTN 고종환 TV도 이제 경매 같은 거 좀 제가 원래 법대를 나와서 뭐 어쨌든 경매나 MPL 물건이 내년에 경매하고 물건이 쏟아져요. 3배 이상 나와. 지금 10조 이상 나온다고 제가 이제 은행에 뭐 자문 고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부행장이 해주더라고요. 내년에 많이 나온다.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미 뭐 연체하고 있는 건 뭐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물건을 조사해봤더니 뭐 농협 자산관리도 그렇고 우리은행도 제가 이제 직접 굉장히 그러니까 싼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쯤이면 금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거 신설 역세권 GTX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발표만 하고 가버려서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할 것 같아요. 지금 교통대책이 이번에 97 대책에 나온 거 정 대표님 아셨죠? 빠르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SOC를 뭐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신안산사하고 월판사 지금 집값이 안 오른 게 서쪽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오르는 걸 절대 안 따라가요. 뭐 아까 말씀 중에 보면 고점을 찍으면 뭐 주식도 그렇게 흥분돼서 따라가는데 저는 좀 달라요.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상담하고 이제 제자들 이렇게 하는 거는 요즘 동남 쪽으로 이렇게 개발축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아주 확고해요. 성남이나 이런 쪽으로 용인 쪽으로 확 가버려요. 그런데 아주 안 오른 게 서쪽이에요. 뭐 김포도 안 올랐고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월판선이 그러니까 인덕원 같은 데도 과천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당도 오르고 인덕원하고 안양하고 저는 시흥 그다음에 안산 그다음에 거기에 뭐 의왕 이런 지역이 생각보다 이게 서쪽 라인이거든요. 아직 뭐 거기까지 많이 안 갔어요. 평촌 정도까지. 그렇죠. 그런데 집값이 이런 지역 위주로 지역 선택 사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전략이 좋다. 한 3, 4년은. 그리고 10년 앞을 내다보면 지금 가야 돼. 지금 막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아까 제가 10년 앞을 내다보면 서울은 2040년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매년 오르는 건 아니지만 사이클이 있다고 전제하에 성장해요. 서울의 성장력은 그 글로벌 도시 학자들이 쓰는 논문이 많아. 저는 그 논문을 보고 있어.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도시의 성장 지표가 있어요. 그 10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서울의 성장성은 2040년까지 간대. 그러니까 서울에 집값 가진 사람은 위기가 오거나 훅 떨어져도 네.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충격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위기가 와도 회복도 빠르더라. 그리고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만성적으로 구조적 부족하고 서울에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더 인구는 줄어들어요. 94. 그러나 앞으로 뭐더 생활 수요가 인구는 몰리니까. 예, 더 몰리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 수요는 있다. 그래서 집 사고 그다음에 내 집을 1가구 가진 사람은 이제 그 주거 사다리에서 상급지라는 말은 부동산 교과서에는 없어요. 부동산 교과서에는 핵심 입지라는 코어 로케이션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상위 계층, 상위 계층화, 계층 구조화 됐다는 말 좀 어렵죠. 네. 그거보다는 상급지라는 말이 훨씬 말을 네. 똘똘한 한 채처럼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쓰는데 도심으로 갈 것. 아파트는 네. 새 아파트로 갈 것. 비싼 데 가급죠. 비싼 데가 좋은 데라는 건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34평, 서울은 34평, 강남은 40평, 50평이 좋고 서울은 34평이 국민평형. 왜냐하면 인당 주거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시청자님들에게 기억을 좀 남기려고. 모르는 사람 많은데 우리나라가 한 39제곱미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약 한 36제곱미터. 이게 11평 정도 돼요. 11평. 12평. 10평이 33이거든요. 네. 11평. 11평 정도 왔어요. 네. 인당. 그러니까 가족 수가 3명이면 34평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대신 수도권은 25평이 맞다. 그러니까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서 맞춤형. 저는 맞춤형 대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서울은 34평을 가급적 사라.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는 40대가 재건축 신청하더라도 그게 네. 수요가 가장 많아요. 이게 실제 가격은 아예 60평, 70평이 더 높더라고. 반포주공 1단지나 네. 3단지 제가 가격을 이렇게 나오는 걸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평당가가 좀 높게 나와요. 최상급지는 클수록 뭐 좋죠. 예, 사실. 그거는 위기에서 그렇고 네. 또 앞으로도 공급이 없을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인당 주거 일본이 인당 주거 면적이 15평이에요. 미국이 20평이에요. 네. 물론 주거 문화가 약간 달라요. 우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이니까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건 어쨌든 커지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감안해서 그러니까 첫째 살 때, 둘째 지역 선택 중요하다. 서울과 교통망이 좋아지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시간 거리가 결국은 집값을 올리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평균 출퇴근이 58분이거든요. 하루에 2시간을 쏟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그 조사를 했더니 94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1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전세값을 올리는 월세가 100만 원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월세 가격. 한 시간 왔다 갔다 하느니. 하는 게 100만 원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요. 경제 스트레스와 시간과 모든 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월세 올리고 전세 올리고 집값 올리는. 그게 결국에 도심지 수요를 만들어내는 만드는 거잖아요. 직주근접이죠. 네. 그런 면에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집을 좀 줄여라. 정여하든지 부담부 네. 정여가 이제 가장 세금 증세가 될 수밖에 없는 많이 상황이 가지고 있는 게 온다.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저는 좀 더 보유하는 게 이 말하면 정부가 싫어할 텐데 그래도 집이 한 채인 분은 이게 이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요. 3배예요. 네. 들어봤죠. 네. 그래서 그게 있어도 이제 2배 정도 올렸어요. 종부세는 이제 3배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노무현 정부 때를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하면 그렇게 그거는 그래야 돼요. 은퇴자분들은 어떻게 되지? 이미 막 한 60, 70 되신 분들이 막 집 하나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강남에 하나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최근의 사례를 말할까요? 제가 친구들이 많으니까 은퇴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나와 놓으니까 그쪽에 친구들이 많아요. 은퇴를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 굉장히 날카롭고 좋은 질문인데 첫째 원칙이 저는 원칙을 좋아해요. 첫째 원칙 부동산은 서울에 그대로 보유해라. 네. 근데 대개 친구들은 팔고 고향에 가서 꼬마 빌딩을 하나 사서 아이고 그 와이프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거기 관리도 하고 네.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다가구 같은 거 해가지고 월세 다가구도 받고 있고 꼬마 빌딩 꼬마 건물 하나 사서. 상가 건물 네. 그거 하나 하게 되면 남이 볼 때 좋잖아요. 네, 월세도 네, 나오고 그리고 월세 수익이 5%가 넘어요. 제가 조사를 했더니 6%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만해. 네.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낮잖아요. 네. 6% 나오고 생활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왔을 때 어때요? 뭐 건물 주니까. 서울 가서 열심히 일한다더니 뭐 그래도 한 30억 건물 하나 사가지고 살고 있고 1층에 카페, 빵집
하면 네. 와이프하고 아니 모양이 좋잖아요. 자기도 할 일도 있고 이러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서울에 가져 있어라. 서울에 질문 하나 던질까요? 지난 20년간 서울의 집값이 얼마쯤 올랐을까요? 20년이요? 예, 4배 올랐어요. 네, 엄청 올랐네. 네 배. 아파트는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예, 더 많이 올랐어요. 아.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6년에 2배씩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가진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이 올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그냥 6년 했더니 2배 됐다니까.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2.2배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120%가 더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0억이 그러니까 22억 됐다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네. 그런데 강남은 2.5배가 올랐어요. 재건축은 거의 3배 올랐거든요. 재건축 10억 주고 샀더니 30억 됐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서울에 지금 이 문제 이걸 알고 서울에 보유해라. 팔지 말. 두 번째. 그리고 그쪽에 갈 때는 그냥 전세 살아라. 그러면 10년 후에 가격이 2배 난다. 아까 제가 10년에 서울집이 2배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통계를 저는 통계밖에 몰라요. 머리가 좋지도 똑똑하지도 않아서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꼬마 빌딩을 사는 건 좋아요. 지금쯤. 서울 안에. 예. 네. 꼬마 빌딩은 개념이 많은데 50억에서 150억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강남 동일 지역에서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요? 요거 검증이 됐어요. 네. 예. 빌딩으로 가요. 빌딩으로 오피스로. 가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고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우리가 지금 0.8이거든요. 네. 성장률이. 근데 지금 내년에 1.5 정도 될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또 여기 속도를 내겠대요. 어쨌든 네. 물론 뭐 노란봉투법이니 노조법 이런 건 또 막제예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뭐 저의 의견보다도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경제가 좋아져야 주가도 오르는 거죠. 경제가 안 좋은데 펀드멘이 좋아질 리가 없죠. 네. 예, 그래서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 건물 저는 상가주택 매니아예요. 이 세금 문제 가면 좀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거기 거주도 할 수 있고 노후에 지금 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 때 지금 싸니까. 그러니까 서울 안에 다가구 같은 이제 다가구도 상가주택을 좋아요. 사는 상가구, 것도 다가구가 괜찮다. 매력적인 게요. 네. 물주택자니까. 진짜 이 말은 조심스러운데 우리나라도 다시 제2의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온다는 확률은 한 30%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워낙 저하고 가까운 서울대 교수, 강원도 교수 몇 명이 막 계속해서 이제 곧 망한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유튜브 보고 예, 전화를 했어요. 예, 해서 진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 글로벌 지표, 경제 위상을 보면 5개를 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네. 예, 아주 위험하지도 아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4,200 물론 여기에 금이 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면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나라가 지금 망할 거다라고 보는 저의 친구들이 많아. 네. 막 뭐 전자회사 사장도 있고 통신회사 사장도 있고 제가 삼성이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LG도 좀 있었고 한국통신 이 사람들은 망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직주 근접에 다가구라. 네. 단독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월세로 다 몰려요. 다 망해서. 나라가 진짜 망하면 뭐 다들 집을 줄이죠. 아파트는 그냥 이제는 폭망해. 그 말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구를 사는 사람은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불황에 강해. 근데 멀리 가면 안 돼. 직주 근접, 서울 젊은이. 안쪽에서. 그리고 위기가 오면 근무 강도가 높아지고 구조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안 쫓겨나려면 회사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자, 좀 이해됐죠. 이게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IMF 때도 이게 검증이 됐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이때 월세는 안 내려. 땅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길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와, 이 다가구 수요가 도심에 이건 월세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자기 위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월세가 더 높아가. 네. 그러니까 오늘 하고 호황에 강한 부동산이 있고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 있다. 그리고 은퇴자들은 불황에 강한 부동산으로 가라. 또 하나는 서울에 30억을 팔고 최근에 저는 병원이 중요해요. 구로 안암 왜냐하면 서울대 5대 병원이 빅5가 있어요. 그건 비싸. 근데 어쨌든 서울에도 병원도 보면 그 옆에는 그러니까 구로 안암병원도 좋아요. 그다음에 수원에 보면 아주대 병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이제 풍납동 주변에도 저 천호동 아산병원. 거기에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어차피 병원 친화적이 돼야 되잖아요. 80 넘어가면 거의 3분의 2가 병원에서 산대요. 네. 저도 노인이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입장을 생각하는데 집 하나를 좀 줄여서 아까 말한 대로 서울의 하이엔드 지역의 주택을 팔고 멀리 가지 말고
예, 도심권에 가급적 머물러라. 네. 뭐 대표적인 지역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청량리, 영등포, 여의도에 가까운 뭐 신길이라 신안산선 주변. 그래서 그다음에 월판선 수도권에 가더라도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 또 분당이 좋아지면 그 수해 판교 분당은 가거든요. 네. 준 강남이잖아요. 찾아보면 대안은 엄청나게 많다. 뭐 시흥 지역 같은 데 서울대병원에 가요. 그 월판선도 지나고 뭐 시흥을 일부러 띄우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네. 뭐 거의 집값이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한 40% 빠졌어. 그럼 매력적이지 않아요? 더 빠질 여지는 없죠. 물가가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아요? 가서 2029년 먼도 돼도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부동산이 매력적인 게 공부하면 할 게 너무 많아. 여기에 이제 자기가 작은 돈 하나 가지고 뭐 경매나 이런 걸 하나 샀다 팔았다 쌀 때 사서 팔고 또 월세 놓고 하면 된다. 그리고 자금이 좀 있는 분들은 꼬마 빌딩에 네. 멀리 가면 안 돼요. 가능하면 서울 안쪽에. 강남이 좋아요. 네. 그리고 테헤란로와 교대에서 여기 그 잠실까지. 그다음에 그 저기 양재에서 신사. 그 네.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그 기가 막힌 곳이 나와요. 이 원주도 해당이 되고요. 네. 안 오른 곳 있죠. 역삼 주변에 이런 쪽으로 다가구 포함해서 꼬마 빌딩은 작은 건물도 되고 상가도 건물도 되고 많이 안 그러니까 많이 내리지도 않았어. 네. 그래서 막 내리지도 않았지만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 아파트만큼 이렇게 막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사 모으면 모은다기보다 산다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계속 오르는 건 아니지만 금, 은 못지않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이시자 또 YTN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고종환 원장님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기초부터 뭐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원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